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유인텍 종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지지저항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 막바지에 혹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시면은 지지저항을 찍어보고 개인적으로 찍어보고 알려드리겠다고 얘기 드렸더니 JWY님께서 유인텍 한번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셔서 한번 지지저항을 찍어 봤고요. 그 영상만 올리려고 하다가 그냥 이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자 싶어서 간단하게 공부해서 그 내용도 내용에 추가해서 그렇게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뉴인텍은 이제 전기 콘덴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정용 전기기기, 전자기기 같은 데 들어가는 전기 콘덴서를 만들고 있었는데 한 2004년에서 6년 사이에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이제 차량들이 나오면서 이게 기사는 2015년도 기사긴 하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이제 그 전기 콘덴서를 이제 인버터, 최근에는 인버터 콘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전기차 하이브리드에 공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수소차 쪽에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유인텍 최근 기사인데요. 요것도 한 2015년도에 올라왔던 기사 제목을 그냥 따는 건데, 현대차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미국 유럽 수출 승인이 되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요거는 한 2, 3일 전에 그 유인텍이 큰 상승을 한번 보였죠. 그때 당시에 그 상승에 대한 관련 기사로 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라인업 2년 안에 13종으로 대폭 확대를 하고, 그리고 2022년에 9종을 새롭게 내놓고, 그리고 현재는 4종의 전기차 라인 2년 만에 13종으로 대폭 확대를 하고, 결론은 2025년도까지 16종의 전기차 모델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버터형 콘덴서를 유인텍에서 독점 공급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결론만 얘기 드리자면은 이제 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니로 하이브리드 요 두 개 차종을 제외하고 현대 기아차에서 제작하는 모든 전기차, 수소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에 그 인버터 콘덴서를 독점 납품하기로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분명한 호재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2035년까지입니까? 그 내연기관차는 100% 지금 없애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죠. 국내에서.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나중에 향후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랑 수소차 시대가 이제 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기업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자, 재무제표 간단하게 볼 건데요. 영업이익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다 적자를 봤고요. 제가 알기로 그 뉴인텍이 특례 상장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5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시 상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4년 연속 적자를 봤기 때문에 2019년도에 상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약간 어거지로 이렇게 흑자를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이 보면은 요때 보면 한 3억 정도 최종 마감을 했는데, 요것도 억 단인 것 같아요. 한 2억 받다가 마지막에 이제 상패 안 당하겠다 싶으니까 그냥 대충 1억 정도 적자로 마무리를 했는 것 같고요. 요게 3억인 걸로 봐선 1분기 때는 그냥 거의 제로를 유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20년도 1분기, 2분기 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거는 약간 이제 기업의 이제 영업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투자 지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요게 분기로 지금 찍었는 거거든요. 지금 수익성 같은 경우는 요게 0입니다. 요것보다 아래일 경우 적자인데 어거지로 흑자를 만들어 놨죠. 그리고 요때는 이제 적자를 다시 만들었다가
2020년도 들어와서 흑자를 딱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장성 같은 경우도 요게 제로예요. 그래서 이게 제로일 경우에는 그냥 전분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20년도 때, 2019년도 그 2분기, 3분기 때는 상패를 면하기 위해서 올렸고요. 2019년도 4분기 때는 이제 상패는 안 당하겠다 싶으니까 앞에 올렸는 거를 이제 좀 그냥 떨어지더라도 냅둔 것 같고, 2020년도 들어와서는 그 성장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성장을 시키는 듯한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정성이 개인적으로 좀 지금 좋다고 보는데요. 상패를 면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향후 기업이 커질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부채율이 원래 200%가 넘었었어요. 2019년도 3분기까지.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부채율이 200% 미만이면은 그냥 준수하다, 양호하다라고 보고요. 200에서 400% 사이면은 그래도 좀 부채가 좀 있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 이상일 때는 좀 위험하다. 물론 예외인 종목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기업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요 200% 넘는 부채율을 100% 이하로 떨궜죠. 그리고 그 상태를 거의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향후 유인택이 기업이 성장을 해서 좀 더 캐파를 늘리려고 할 때 돈을 구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여유가 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폭이 좀 더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자, 전체적인 평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기차, 수소차는 특히 트럭이 수소차가 될 확률이 높죠. 시대가 오면서 성장성이 좋아질 것 같고요. 특히 현대 기아차 쪽에 인버터 콘덴서를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요 앞에 그 매출을 보시면은 흑자 기록했을 때 보면은 약 연간으로 봤을 때 544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약 550억이 손익분기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부채율이 감소를 하면은 이자 같은 게 좀 덜 나가겠죠. 그래서 요 손익분기점이 부채율 감소로 인해서 조금 더 낮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520에서 530억 정도만 넘겨도 매출을 넘겨도 충분히 수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분석입니다. 제 내피셜이니까 제 분석 중에 혹시나 잘못됐거나, 그러니까 잘못 해석을 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한번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그런 정보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차트를 보고 지지저항선 관련돼서 이야기도 드리고 세력의 평단가도 한번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 종목의 특징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시장의 흐름과 좀 무관하게 세력이 그냥 가격을 가지고 노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 시점에서 시가총액이 500억으로 뭐 작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또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규모 있는 세력들이 들어오면 충분히 주가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2004년 4월 26일 날, 2004년 4월 26일 날 제가 현대차, 유인텍 관련해서 기사 검색을 하니까 요게 최초의 기사더라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올라온 기사에 보면 처음으로 뭐 하이브리드 관련된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2004년, 그러니까 2003년도까지는 이 종목이 1997년도 상장이 됐는데 그 이전부터 회사는 있었겠죠. 이때는 쉽게 말해서 전자기기 쪽에 그 콘덴서 같은 전원 공급 장치 부품을 공급해서 회사가 성장을 했다면 2003년도에서 2006년도 요 사이에 이제 약간의 과도기를 거쳐서 하이브리드 차에 전기, 그때 배터리가 이제 같이 내연기관하고 배터리하고 같이 적용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자동차하고 관련되어서 인버터용 콘덴서를 공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이거죠. 하이브리드 차량용 뭐 캐패시터, 이거를 점유율 100%로 공급을 했다. 이런, 제가 캐패시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걸 공급하면서 이제 이 회사가 자동차 쪽, 전기차 쪽으로 성장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부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선을 좀 많이 그어놨죠. 1790원이 아까 요청하셨던 JWY 님이었나요? 그 매입했는 단가고, 여기 있는 빨간 선은 제가 생각하는 현재 세력의 매집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지금 이게 1997년도 한 2월 달쯤에 상장을 했는데 IMF 직전에 상장을 했다가 IMF를 겪으면서 흘러왔고, 2004년도 이전으로 봤을 때, 자, 요게 첫 번째죠. 자, 요때 이 주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전기기용 콘덴서인지 뭐 전원 공급장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해서 13,296원 역대 최고가더라고요. 이게 최고가를 찍었고요. 이때 가정용 그 전원 공급장치를 팔면서 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때는 주식 수가 많지 않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유상증자를 여러 번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주가가 약간 이제 전원 공급 장치 관련해 가지고 뭐 원가가 공급 단가가 떨어졌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점점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다가 최저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요때부터 이제 제2의 시대가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4년 4월 28일, 6일 발표했던 기사로 인해서 이제 뉴인텍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쪽에 이제 콘덴서를 공급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들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이제 뭐 전기차 쪽에 공급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런 여러 번의 상승들이 나왔다라고 이거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이렇게 유상증자를 여러 번 시행을 했고요. 자,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요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고점들을 찍었던 혹은 9,000원 이상까지 달성을 했던 시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바닥에 내려왔을 땐 거의 3,000원까지도 내려왔었고 보통 4,000원까지는 자주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등락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자주 그랬는 것 같지만 이 기간이 한 1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한 번의 큰 상승, 2005년 말부터 해서 2006년도까지 한 번의 큰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두 번 정도 산을 그리면서 내려왔고 2008년도에 또 큰 상승이 나왔다가 급락, 완전 바닥까지 한 번 내려왔죠. 그리고 2009년도에 또 상승이 나왔다가 약간 그 후에 횡보를 하면서 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세력들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차트 모양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2010년도 한 11년도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세력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의 약간 가치가 떨어지면서 한두 번의 반등은 나왔지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기사,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기사들 있죠. 요 기사가 2015년도 증권사 분석 내용이고요. 뭐 유럽 수출 승인 여기에 대한 뉴인텍이 콘덴서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기사가 2015년도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이때부터 다시 상승이 나오고 그런 호재에 맞춰가지고 요때 이제 한 1년 정도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매집을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왔을 때 당연히 요 구간 때 횡보를 했잖아요. 요때도 보시면은 매집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상승을 안 하고 계속 하락을 했죠. 그래서 요때 1차 매집을 하고 이제 개미들을 조금씩 털어내기 위해서 거의 한 6개월, 7개월 기간이라는 동안 주식을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호재가 터지면서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고 그 세력들이 요때 이제 해먹고 이제 점점 떠나면서 몇 번의 파동을 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세력들이 한번 떠나고 요때 이제 다른 세력이 한번 들어와서 매집을 했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고, 자, 중요한 거는 요 시점 있죠. 2019년도 넘어가는 요 시점에 마지막으로 해먹고, 요게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극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세력들이 저는 아예 떠났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보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요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요런 것들이 약간 매집봉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때부터 제가 봤을 때 이제 요 들어온 뒤에 세력들은 약간 세력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요때 마지막으로 세력들이 해먹었을 때 요 유인텍이라는 종목이 감자를 하면서 3대1로 감자를 하면서 이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악재가 오기 전에 한 1년 정도 마지막으로 해먹는 작업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해먹고 마지막으로 세력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요런 매집봉이 생기고 최종적으로 이제 감자가 요때 발표가 되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다시 들어온 게 저는 요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때 짧게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을 했다가 한 번 정도 가격을 올리고 지금 요 빨간 선을 그었는 게 뭐냐면은 요 가격대의 박스권이 형성이 처음에 됐어요. 살짝 떨어졌다가 요때 박스권을 형성했다가 그래서 현재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그 평단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을 하면서 여전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기간이 지금 1년입니다. 1년이고 중간에 그 1차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제가 얘가 왜 세력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냐면 1차 팬데믹이 왔던 게 요 구간인데 2월 19일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하락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3월 19일까지 하락이 보통 다 왔는데 그 전에 하락이 시작했다가 한창 떨어질 때 얘는 상승이 다시 나와요. 그리고 떨어졌다가 요때 또 상승이 나와요. 하루 만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내려올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그 팬데믹에 영향이 없었고 그리고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크게 가격을 내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월 11일부터 큰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상승해 있죠. 그래서 지금 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그 형태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는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세력들이 자기들 평단가는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요때 역대급 거래량이 얼마 전에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평단가 큰 박스권 안쪽에서 결국 움직이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력이 지금 요 가격에서 만약에 저점에서 기준을 잡는다고 쳐도 꼴랑 이 36% 먹으려고 이걸 띄우진 않았을 겁니다. 1년이라는 기간을 작업을 했는데 꼴랑 36% 먹으려고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3,000원 중반대에서 4,000원까지는 언젠가는 한번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잖아요. 성장할 경우에는 역대급 신고가를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전기차, 수소차 시대가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확실히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세력들이 자기들이 목표했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이 올려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매집을 들어가신다고 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시면은 이 가격을 지금 4,231원까지는 지지 저항선을 대표적으로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 가격은 조금 돌파할 때 요 앞에 한 3번 정도 돌파 시도하다가 지금 눌렸잖아요. 똑같이 시도하다가 눌릴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요 가격을 돌파할 때 언젠가는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 위에 선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자리는 요 자리 위에서 조금만 안착하면 여기서 큰 상승이 잘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도달하면은 그 다음에는 4231원까지도 중간에 한두 번 정도 요 저항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4231원까지도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자리만 돌파해 주면은 꽤나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한 제가 생각했을 때 100% 가까운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기업의 가치가 커진다면은 이거를 훨씬 더 넘어가는 그 뒤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자, 마무리를 좀 짓자면은 시가총액이 낮고 영업이익이 적재일 때는 세력이 가지고 노는 종목, 시장의 흐름도 무시하면서 세력이 가지고 노는 종목이지만 성장성에 기대어서 기업이 성장할 시에는 세력도 이제 쉽게 조정하지는 못할 거다. 하지만 지금부터 매집이 들어가는 것도 좋으나 들어갈 거면 약간 비중을 낮춰서 들어가고요. 아니면은 팬데믹 2차 하락의 흐름을 지켜본 다음에 비중을 늘려서 들어가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만약에 약간의 호재만 있으면 시장은 내려가도 얘는 역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저는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시장이 안 좋고 악재가 있을 때도 기업의 가치가 크게 고평가를 못 받을 때도 얘는 유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시장이 하락할 때도 얘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2020년도 후반기 더 나아가서 2021년도에 매출 성장도 못하고 혹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를 유지한다면은 큰 성장은 좀 포기를 하시고요. 다만 현재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평단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 성장 시에는 역대급 신고가도 기대가 되고요. 지금 얘기들 들어보면은 기업 시장의 성장하고 세력이 생각하는 지지저항, 세력의 가격대를 이제 나눠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대한민국 시장은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지지저항을 찾아가지고 박스권을 이용한 매매를 해야 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주식하는 방법이다. 아니다. 가치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의견들이 나뉘는데 저는 둘 다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시장이 횡보를 한다든지 뭐 큰 상승이나 큰 하락이 없을 때는 박스권을 이용한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점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매집했던 그 종목의 기업이 갑자기 엄청난 호재와 동시에 굉장히 큰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아직 충분히 매집이 안 되면은 어느 정도는 올라가더라도 어떻게든 눌러버리겠죠. 다시 악재의 기사를 터뜨리든지 기사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좀 더 매집을 하려고 하겠지만 기업의 가치가 여기 가 있고 매출이 나오고 있고 혹은 시장이 코스피 1400에서 2500까지 올라갔는데 얘가 계속 이래 누를 수 있을까요? 그게 품절주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올라가야 됩니다. 단지 처음에 계획이 여기서 매집해서 최대 수익 여기까지 하는 게 목표였다면은 가지고 있다가 올라가는 만큼 누렸다가 여기서 한번 개미 털고 또 올라갈 때 누렸다가 개미 털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겠죠. 그리고 적정 기업 가치가 여기라면은 그 이상까지 올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미들을 5만상 털면서 나중에 이 가격에서 이제 횡보를 시키겠죠. 적정 가격대에서. 자,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고 시장이 좋아지면은 세력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면서 늦게 올라갈지언정 결국은 그 가치에 맞춰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번에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올라갔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다시 매집을 했어요. 여기서 매집을 해서 한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 이제 수익을 내겠다 하고 한 1년에 걸쳐서 매집을 했는데 갑자기 기업에 악재가 오고 뭐 팬데믹처럼 악재가 있어서 시장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매집하려고 악재로 하락하려고 하는 거를 버팁니다. 단지 여기까지 못 올리겠죠. 하지만 최대한 어떻게든 호재 기사를 터뜨리든 가지고 있는 주식수를 가지고 조정을 하든 올리겠죠. 어떻게든 올리되 대신에 여기서 한번 해먹고 올려서 한번 해먹고 또 올려서 한번 해먹고 이래 해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해먹고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평단가가 여기라고 치면은 손해 안 보려고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여기서 또 한번 해먹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든 한번 더 버텨서 평단가에서 털고 결국 어느 정도는 손해를 보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얘가 세력이 떠나면은 이제 뚝 떨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아래쪽에서 매집이 들어오든지 할 겁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세력들이 주가를 어느 정도 가지고 놀 수는 있어요. 이런 지지 저항선들이 형성이 될 거고 그 박스권을 이용해서 돌파가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아래쪽에서 박스권 형성하다가 그런 식으로 흘러는 가겠지만 결국 기업의 가치와 시장에 맞춰서 주가는 결국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업에 대한 분석만 제대로 된다면은 결국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대신 그 중간 과정에서 내가 이 주식을 사놓고 몰라 10년 동안 안 볼 거야 할 거 아니면은 어느 정도는 박스권을 이용해서 지지저항을 활용해 가지고 매매를 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끝이고요. 자,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 드리지만 충분히 세력들의 지금 평단가 근처에 가격이 있어서 지금 매매를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 팬데믹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시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업이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반사이익 영향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성장이 안 나온다면은 한번 크게 한두 번 정도 크게 급등을 줄 때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아까 1790원 가격도 충분히 좋은 가격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가격이 좀 더 떨어진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하지만 계속 기업에 공시 뜨는 거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거 찾아보시고 이거는 영 아니겠다 싶으면은 적정선에서 손 털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덕분에 좋은 종목 하나 찾은 것 같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종목을 분석해보고 저도 한번 매매를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